매일매일 쏟아지는 핫 이슈 AI 솔루션 헬시보 조이. 자, 오늘도 건강에 대한 궁금증을 뽀개줄 조이와 함께합니다. 조이야, 오늘은 제목부터 확 끌리는데? 간식 하나 바꿨을 뿐인데 혈당이 달라진다고? 네, 맞습니다. 오늘은 최근 기사와 연구를 바탕으로 간식을 무엇으로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혈당 스파이크와 혈관 반응까지 달라질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요즘 혈당 스파이크라는 말 진짜 많이 듣거든. 근데 정확하게 뭐가 그렇게 문제인 거야? 혈당 스파이크는 식사나 간식 후 혈당이 짧은 시간 안에 급격히 올라가는 현상입니다. 이게 반복되면 인슐린이 과하게 분비되고 혈관 안쪽에 부담이 쌓이면서 당뇨나 심혈관 질환 위험이 함께 올라갑니다. 아, 그러니까 단순히 당뇨가 있는 사람만 조심해야 되는 건 아니네. 맞습니다. 혈당 스파이크는 건강한 사람에게도 피로, 졸림, 지방 축적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사에서는 땅콩, 호두, 아몬드를 섞어 먹었더니 혈당 반응이 달라졌다고 하던데 그게 정말 차이가 큰가? 차이가 있습니다. 최근 연구에서는 같은 칼로리의 간식을 먹었을 때 단일 음식보다 여러 견과류를 섞어 먹은 그룹에서 혈당 상승 속도가 더 완만했고 혈관 반응도 안정적으로 나타났습니다. 근데 왜 하필 세 가지야? 각각 역할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땅콩은 단백질과 지방이 많아서 당이 흡수되는 속도를 늦추는 역할을 합니다. 호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 혈관 염증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아몬드는 식이섬유와 마그네슘이 많아서 인슐린 작용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세 가지를 함께 먹으면 혈당이 급격히 오르지 않고 부드럽게 유지되는 곡선이 만들어집니다. 아, 그래서 단 거 먹고 나서 확 피곤해지는 느낌이 줄어드는구나. 맞습니다. 혈당이 급하게 오르지 않으면 혈관도 덜 놀라고 몸 전체가 훨씬 안정적으로 반응합니다. 혈관 반응이 안정적이라는 말이 조금 어려운데 쉽게 설명해주면 뭐야? 혈당이 급격히 오르면 혈관 안쪽이 순간적으로 자극을 받습니다. 이게 반복되면 혈관 탄력이 떨어지고 미세 염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견과류를 섞어 먹었을 때는 혈관이 더 천천히 반응하고 부담이 줄어드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그럼 이건 당뇨가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혈관 건강 신경 쓰는 사람한테도 중요한 얘기네. 맞습니다. 이건 혈당 관리이면서 동시에 혈관 관리 이야기입니다. 그럼 실제로는 어떻게 먹는 게 제일 좋아? 단일 견과보다는 혼합 견과를 선택하시고 양은 한 줌 정도가 적당합니다. 가공되지 않은 제품을 고르고 설탕이나 소금이 첨가된 제품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과일을 먹을 때도 견과류를 함께 먹으면 혈당 상승을 완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건 진짜 바로 써먹을 수 있겠다. 특히 오후에 단 거 땡길 때 말이야. 맞습니다. 혈당 관리는 아무것도 안 먹는 게 아니라 혈당이 덜 흔들리는 선택을 하는 겁니다. 조이야, 오늘 이야기 한번 정리해 줄래? 네, 오늘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혈당 스파이크는 혈관과 인슐린에 큰 부담을 줍니다. 땅콩, 호두, 아몬드를 섞어 먹으면 혈당 상승이 훨씬 완만해집니다. 혈당 관리는 굶는 것이 아니라 현명한 간식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좋아, 그럼 오늘의 한 줄 정리. 간식 하나 바꿨을 뿐인데 혈당과 혈관이 먼저 반응합니다. 매일매일 쏟아지는 핫 이슈 AI 솔루션 헬시보 조이. 조이야, 오늘은 뭐야? 최근 기사와 건강 커뮤니티를 보면 들깨 우유가 소화 부담은 줄이고 혈관과 염증, 면역까지 함께 관리하는 건강 음료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들깨는 국이나 찌개에 넣는 건 알겠는데 우유랑 섞는다는 게 좀 낯설거든.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들깨는 지방의 질이 아주 좋은 식재료이고 우유는 단백질과 칼슘 공급원입니다. 이 두 가지를 함께 먹을 때 영양 흡수 방식이 달라집니다. 그럼 이게 그냥 든든한 음료가 아니라 몸에 실제로 도움이 된다는 거야? 네, 들깨 우유가 주목받는 이유는 단순한 포만감이 아니라 몸의 반응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어떤 점에서 달라져? 먼저 들깨부터 보면 들깨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합니다. 이 성분은 혈관 염증을 낮추고 혈의 흐름을 부드럽게 만드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식이섬유가 많아서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도 합니다. 아, 그럼 혈관이랑 혈당 쪽인 거네. 맞습니다. 여기에 우유가 더해지면
단백질과 지방이 함께 들어오면서 당 흡수가 훨씬 천천히 진행됩니다. 그래서 들깨 우유는 마셨을 때 혈당 스파이크가 비교적 완만한 음료로 평가됩니다. 그래서 이 당뇨가 있거나 혈당을 신경 쓰는 사람들한테도 관심을 받는구나. 네, 특히 아침 공복이나 오후 간식 시간에 단 음료 대신 선택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기사에서는 꿀도 같이 넣어 먹는다고 하던데 꿀은 괜찮아? 꿀 자체는 당분이지만 소량으로 사용하면 혈당을 급격히 올리기보다는 에너지를 부드럽게 공급하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들깨의 지방과 함께 섭취하면 당 흡수 속도가 더 완만해집니다. 그럼 중요한 건 얼마나 넣느냐겠네. 맞습니다. 건강식의 핵심은 재료보다 비율입니다. 조이야, 그럼 들깨 우유는 어떤 사람한테 특히 좋아? 이런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평소 혈관 건강이 걱정되는 분, 아침에 속이 더부룩한 분, 우유만 마시면 혈당이나 속 불편함이 있는 분, 기침이나 기관지가 약한 분, 염증 관리가 필요한 중장년층, 특히 들깨는 폐와 장을 윤택하게 하는 성질이 있어 환절기 건강식으로도 많이 언급됩니다. 오, 그래서 어른들이 들깨를 좋아하셨구나. 네, 전통 식재료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럼 실제로는 어떻게 먹는 게 좋아? 따뜻한 우유 한 컵에 들깨 가루 한 작은 술, 기호에 따라 꿀은 반 작은 술 정도면 충분합니다. 너무 많이 넣으면 열량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간식 개념으로 드시는 게 좋습니다. 이건 진짜 집에서도 바로 해볼 수 있겠다. 맞습니다. 특별한 재료가 필요하지 않다는 점도 들깨 우유가 주목받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조이야, 오늘 이야기 정리해 줄래? 네, 오늘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들깨 우유는 오메가3와 단백질이 결합된 음료입니다. 혈당 상승이 비교적 완만하고 혈관과 염증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건강식의 핵심은 재료보다 조합과 양입니다. 좋아, 그럼 오늘의 한 줄 정리. 전통 식재료 하나만 바꿨을 뿐인데 몸의 반응이 달라집니다. 매일매일 쏟아지는 핫 이슈 AI 솔루션 헬시보 조이. 조이야, 요즘 의사들이 샤워기에서 나오는 물로 양치하면 안 된다고 하던데 이게 무슨 얘기야? 최근 의료계와 감염내과 치과 전문의들 사이에서 샤워기 물로 양치하는 습관이 구강 건강과 감염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샤워기 물이랑 세면대 물이랑 어차피 같은 수돗물 아니야?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물의 출발지가 아니라 물이 지나오는 과정입니다. 샤워기는 내부 호스가 길고 항상 젖어 있는 상태가 유지되기 쉽고 따뜻한 환경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세균이 번식하기 좋은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 그럼 샤워기 안에서 세균이 자란다는 거네? 네, 그렇습니다. 샤워기 내부에는 바이오 필름이라고 불리는 미생물막이 쉽게 형성됩니다. 이 안에는 세균이나 곰팡이 같은 미생물들이 달라붙어 살 수 있습니다. 바이오 필름이면 이 치아에 끼는 플라그 같은 개념이야? 네, 비슷한 개념입니다. 문제는 이 물이 양치할 때 입 안으로 직접 들어간다는 점입니다. 샤워할 때 물 맞는 거랑 양치할 때 입에 넣는 거랑은 완전히 다른 문제라는 거지? 맞습니다. 양치할 때는 잇몸이 미세하게 자극을 받고 잇몸 사이가 살짝 열리면서 이 반점막이 노출된 상태가 됩니다. 이때 세균이 포함된 물이 들어오면 잇몸 염증이나 구강 감염으로 이어질 수 있고 면역력이 약한 경우에는 전신 감염 위험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럼 특히 조심해야 하는 사람들도 있겠네? 내 의사들이 특히 주의하라고 말하는 분들은 잇몸 질환이 있거나 임플란트나 교정 치료 중인 분들, 면역력이 약한 노인이나 어린아이, 항암 치료 중이거나 만성 질환이 있는 분들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샤워기 물을 입안에 넣는 습관이 더 큰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건 진짜 몰랐으면 계속 습관처럼 했겠다.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깨끗해 보인다고 해서 모든 용도로 안전한 건 아닙니다. 여기서 꼭 짚고 싶은 점은 문제가 수돗물 자체에 있는 게 아니라 샤워기라는 경로가 구강 위생에는 취약하다는 점입니다. 그럼 양치는 어떻게 하는 게 맞아? 기본 원칙은 세면대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물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양치 전에는 물을 잠깐 흘려보내고 사용하는 게 좋고 샤워 중이라면 컵에 세면대에 물을 받아 양치하는 게 안전합니다. 샤워기 헤드는 정기적으로 분리 세척하고 일정 주기로 교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욕실에서 무심코 하는 습관들도 다시 봐야겠다.
맞습니다. 칫솔을 샤워기 근처에 두거나 젖은 채로 보관하거나 변기 옆에 두는 것도 구강 세균 증식을 부추길 수 있습니다. 욕실은 편리하지만 위생적으로 완벽한 공간은 아닙니다. 조이야, 오늘 이야기도 정리해 줄래? 네, 오늘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샤워기 내부는 세균이 번식하기 쉬운 구조라는 점, 양치할 때는 입 안전막이 노출돼 감염 위험이 커진다는 점, 양치는 세면대에 물로 하고 샤워기 헤드는 정기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좋아, 그럼 오늘의 한 줄 정리. 깨끗해 보이는 물보다 중요한 건 물이 지나온 길입니다. 매일매일 쏟아지는 핫 이슈 AI 솔루션 헬시보 조이. 자, 오늘도 건강에 대한 궁금증을 뽀개줄 텐데요. 조이야, 이번 주제는 뭐야? 오늘은 많은 분들이 가장 안전하다고 믿고 마시는 물, 바로 정수기 물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정수기 물은 분명 도움이 되는 장치이지만 조건에 따라서는 우리가 생각한 만큼 안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 정수기 물은 그냥 생수랑 거의 같은 느낌이잖아. 설마 문제가 있어? 정수기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관리 상태에 따라 물의 질이 달라진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정수기는 수돗물을 한 번 더 걸러주는 장치이지 항균 기계는 아닙니다. 그럼 정수기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뭔데? 가장 중요한 건 필터입니다. 필터는 불순물과 일부 세균을 걸러주는 역할을 하지만 사용 기간이 지나면 오히려 세균이 번식하는 공간이 될 수 있습니다. 아, 이 필터를 오래 안 갈면 더 안 좋을 수도 있다는 거네. 맞습니다. 교체 시기를 넘긴 필터에서는 세균 수가 오히려 증가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럼 필터만 잘 관리하면 되는 거 아니야?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의사들이 더 걱정하는 부분은 정수기 출수구, 즉 물이 나오는 입구입니다. 출수구는 공기 중 세균에 노출되고 손이나 컵이 자주 닿으면서 오염되기 쉽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이 회사 정수기나 공용 정수기에서 위생이 걱정될 때가 많아. 맞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습관은 정수기 물의 안전성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컵을 출수구에 바짝 대는 습관, 물을 받다 말고 다시 받는 행동, 출수구를 닦지 않는 경우, 장기간 사용 후 세척하지 않는 경우, 이런 환경에서는 정수기 물도 세균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물을 면역 약한 사람이 마시면 더 위험하겠네. 그렇습니다. 의사들이 특히 주의를 권하는 대상은 면역력이 약한 노인, 어린아이, 항암 치료 중인 분, 만성질환이 있는 분, 임산부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정수기 관리 상태가 건강에 더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정수기는 믿고 쓰는 건데 완전히 안전한 건 아니구나. 그래서 꼭 기억하셔야 할 말이 있습니다. 정수기는 물을 정화해주는 장치이지 모든 세균을 없애주는 멸균 장비는 아닙니다. 그럼 정수기 물을 조금이라도 더 안전하게 마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 기본 원칙은 간단합니다. 필터 교체 주기 지키기, 출수구를 주기적으로 닦아주기, 컵이 출수구에 닿지 않게 하기, 오래 사용하지 않은 정수기는 첫 물은 흘려보낸 뒤 사용하기. 이런 습관만 지켜도 정수기 물의 안전성은 훨씬 높아집니다. 이건 진짜 알고 나면 바로 고쳐야 될 습관들이네. 맞습니다. 깨끗한 물은 기계가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사람의 관리에서 만들어집니다. 조이야, 오늘 이야기도 정리해 줄래? 네, 오늘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정수기 물의 안전성은 관리 상태에 달려있다는 점, 필터와 출수구 관리가 가장 중요하다는 점, 정수기는 편리한 장치이지 멸균 장비는 아니라는 점입니다. 좋아, 그럼 오늘의 한 줄 정리. 깨끗한 물은 믿음이 아니라 관리에서 나옵니다. 매일매일 쏟아지는 핫 이슈 AI 솔루션 헬시보 조이. 조이야, 연말만 되면 이 질문 꼭 나오잖아. 숙취 심한 날엔 무조건 해장국을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최근 기사와 전문가 의견을 보면 숙취가 심한 날에는 해장국보다 먼저 먹어야 할 음식이 따로 있다는 조언이 나왔습니다. 첫 음식이 그렇게 중요한가? 네, 굉장히 중요합니다. 숙취 상태에서는 위가 예민해져 있고 혈당과 전해질이 불안정하며 간은 알코올 분해로 이미 과부하 상태입니다. 이때 처음 섭취하는 음식이 회복을 도울 수도 있고 오히려 더 힘들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럼 얼큰한 해장국부터 먹는 건 좀 부담일 수도 있겠네. 맞습니다.
자극적인 국물은 숙취 초기에는 위를 더 자극할 수 있습니다. 해장국보다 달걀을 먼저 먹으라던데 이유가 뭐야? 달걀에는 시스테인이라는 아미노산이 풍부합니다. 이 성분은 숙취의 주요 원인 물질인 아세트알데히드 분해 과정에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즉 달걀은 숙취 원인을 처리하는데 직접적으로 도움을 주는 음식입니다. 달걀이 단백질이라서 좋은 줄만 알았는데 그런 역할도 하는구나. 그렇습니다. 달걀은 단순한 단백질 식품이 아닙니다. 비타민 D, 마그네슘, 필수 아미노산을 함께 공급해 술로 떨어진 체력 회복에도 도움이 됩니다. 특히 빵과 함께 섭취하면 술로 불안정해진 혈당을 완화하는 데도 유리합니다. 그러면 이 달걀 후라이에 토스트 한 조각 정도가 딱 좋은 조합이네. 내 숙취 초기에는 아주 이상적인 선택입니다. 기사에는 아보카도도 나오던데 그건 왜 그래? 아보카도에는 알코올 대사 과정에 관여하는 글루타티온과 건강한 지방이 풍부합니다. 이 지방은 음주로 소모된 지용성 영양소의 흡수를 돕는 역할을 합니다. 해장할 때 이 아보카도는 생각도 못했는데 엄청 의외다. 하지만 과학적으로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선택입니다. 아연이랑 비타민 B3도 숙취랑 관련이 있다던데? 맞습니다. 2019년 네덜란드 위트레흐트 때 연구에 따르면 아연과 비타민 B3 섭취량이 높은 사람일수록 숙취 증상이 비교적 가볍게 나타났습니다. 아연이 풍부한 대표적인 식품은 굴입니다. 굴은 소량만으로도 하루 권장 섭취량 이상의 아연을 공급하고 오메가3 지방산도 함께 섭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장으로 굴국 찾는 사람들도 많았구나. 과일도 도움이 된다고 했지? 그렇습니다. 알코올은 이뇨 작용을 촉진해 칼륨 같은 전해질을 빠르게 소실시킵니다. 그래서 바나나와 오렌지 같은 과일이 도움이 됩니다. 바나나는 체액 균형을 맞추는데 필요한 칼륨을 보충하고 오렌지는 비타민 C를 공급해 피로 해소를 돕습니다. 사과에 들어있는 펙틴 역시 알코올 흡수를 늦출 가능성이 제기되며 주목받고 있습니다. 오트밀도 해장에 좋다고 하던데? 오트밀에는 베타글루칸이라는 성분이 풍부합니다. 이 성분은 장 점막을 보호하고 염증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주며 혈당의 급격한 변동을 억제하는 데 기여합니다. 속이 부담스러울 경우에는 오트를 스무디 형태로 섭취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이 해장도 아무거나 먹는 게 아니라 순서랑 조합이 중요한 거네. 맞습니다. 전문가들이 강조하는 기본 원칙은 공복 음주를 피하고 음주 전후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며 단백질, 비타민, 전해질을 균형 있게 보충하는 것입니다. 조이야, 오늘 이야기 정리해 줄래? 네, 오늘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숙취 회복에서 가장 중요한 건 처음 먹는 음식이라는 점, 달걀은 숙취 원인 물질 분해와 체력 회복에 도움을 준다는 점, 숙취 해장은 자극보다 균형이 핵심이라는 점입니다. 좋아, 그럼 오늘의 한 줄 정리. 숙취가 심한 날 해장국보다 먼저 챙겨야 할 건 몸을 회복시키는 음식입니다. 매일매일 쏟아지는 핫 이슈 AI 솔루션 헬시봇 조이. 조이야, 솔직히 말해서 운동을 좀 설렁설렁하면 괜히 좀 죄책감이 들 때가 있잖아. 이번 주제부터 나를 좀 위로해 주는 것 같던데? 많은 분들이 같은 생각을 하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 설렁설렁 운동했다고 해서 절대 죄책감 가질 필요가 없다는 걸 알게 되실 겁니다. 솔직히 헬스장을 가면 땀이 범벅이 돼야 운동한 느낌이 들잖아. 그럼 그게 잘못된 건가? 운동 자체가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다만 항상 고강도여야만 건강에 좋다는 생각은 다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연구에서는 지나치게 강한 운동을 장기간 지속할 경우 오히려 몸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결과도 나왔습니다. 운동을 열심히 하는 게 항상 좋은 건 아니라는 얘기네. 그렇습니다. 미국 이노바 샤르 암 연구소 연구팀은 극한의 고강도 운동으로 알려진 마라톤에 꾸준히 참여하는 러너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35세에서 50세 사이 러너 100명 중 15%는 대장암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큰 고도 선종을, 40%는 고도 선종 이전 단계의 선종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잠깐만. 운동을 제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연구가 운동이 암을 유발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운동은 여전히
암 예방과 건강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다만 극한의 고강도 운동을 지속적으로 반복할 경우 몸의 다른 형태의 스트레스가 누적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그러면 왜 이런 일이 생긴 거야? 연구진이 제시한 가설 중 하나는 고강도 운동 중 장의 혈액 공급이 일시적으로 줄어드는 현상이 반복된다는 점입니다. 장거리를 달린 뒤 복부 경련이나 장출혈 증상을 경험하는 사례에서 보듯 장거리 달리기는 장에 저산소 스트레스를 주고 염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 염증이 일부 사람들에게서는 선종 발생을 촉진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운동은 아무나 하면 안 되겠네. 맞습니다. 이 연구는 대장암 가족력처럼 유전적으로 위험이 높은 사람들은 제외하고 진행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 건강이 약한 사람이나 중장년층이 무리한 고강도 운동을 지속할 경우 몸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운동도 내 몸 상태에 맞춰서 해야겠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운동의 핵심은 강도가 아니라 지속성이라는 점입니다. 몸이 감당할 수 있는 강도로 꾸준히 움직이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면역과 염증 관리에 더 도움이 됩니다. 그럼 가볍게 하는 운동도 충분히 의미가 있다는 거네. 물론입니다. 가벼운 걷기, 천천히 뛰는 조깅, 숨이 차지 않는 자전거, 부담 없는 스트레칭, 이런 운동은 몸에 과도한 스트레스를 주지 않으면서 혈액순환과 염증 조절에 도움을 줍니다. 특히 중장년층이나 운동을 다시 시작하는 분들에게는 이런 방식이 훨씬 안전합니다. 오늘 운동 좀 대충 한 것 같아도 헛수고는 아닌 거잖아.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몸이 가장 좋아하는 운동일 수 있습니다. 조이야, 오늘 이야기 정리해 줄래? 네, 오늘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운동은 무조건 세게 해야 효과 있는 게 아니라는 점. 극한의 고강도 운동은 장기적으로 몸에 스트레스를 줄 수 있다는 점. 설렁설렁 운동이라도 꾸준하면 충분히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점입니다. 좋아, 그럼 오늘의 한 줄 정리. 몸이 감당할 수 있는 운동이 가장 좋은 운동입니다.